오늘 수요 책방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작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제가 사놓고 좀 늦게 읽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집중력 저하 이런 거 다 스마트폰 때문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책이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집중력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일에 치여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스마트폰 때문이야.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 이런 걸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에 가면은 나의 집중력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주의력 결핍이나 불안 같은 게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종의 집중력을 찾아가는 여행기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니까 이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설명하는 사회과학 서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읽기 쉽게 쓴 그런 책입니다. 자, 저자가 이제 맨 처음에 뭐 자기 주변의 아이들이 자꾸만 스마트폰을 쓰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SNS를 그렇게 많이 하다 봐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너무 스마트폰에 묶여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봤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고 정말로 전화 기능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옛날 핸드폰이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핸드폰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딱 한 종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화 기능만 있는 핸드폰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소위 공신폰이라고 하는 이 폰. 자, 이 폰은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앱도 설치할 수가 없는 그냥 정말 전화와 메신저만 가능한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이거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핸드폰이죠. 이 공신폰이 이제 청소년기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폰을 쓰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대단해요. 미국은 이런 폰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아직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저자가 내려가서 스마트폰 없는 삶을 해보니까 물론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저자가 쭉 이야기를 해요. 자, 저자가 봤을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학생들의 경우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바꿨으며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19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성인들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요즘 날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업무만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전화 받아야 되고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해야 되고요, 이거 하다가 요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요구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요구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저자가 이거를 계속해서 밝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집중을 잘 못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마트폰이죠. 미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15분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데 쓰고 있고 24시간 동안 2617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력 자꾸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주제나 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유입되는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 시청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사랑이 뭐길래였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6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청률 60%, 70%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10%만 넘어가도 완전 대박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드라마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용의 눈물이에요. 빠밤빠밤. 그 사극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연 단위로 방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극도 20부작을 넘는 게 드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짧게. 이것이 비단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명이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자가 이것을 지적해요. 우리는 모든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시간을 요구하고 사색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깊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다. 자, 이런 것 중에, 이런 문화적 풍속 중에 저자가 얘기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속독입니다. 속독, 글을 빨리 읽는 것. 저자가 이제 한 실험 자료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과연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빨리 읽을 수 있으나 이 빨리 읽는 능력은 반드시 최대 한계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빨리 읽을 때 빨리 읽은 만큼 그 정보 습득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저자가 말합니다. 인간이 글을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있다. 글을 빨리 읽을수록 이해한 내용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빠른 속도는 곧 적은 이해를 의미한다. 인간은 정보를 흡수하는 속도에 최대한도가 존재하며 그 벽을 부수려고 하면 그저 정보를 이해하는 뇌의 능력이 파괴될 뿐이다. 또한 글을 빨리 읽으려 하면 할수록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주목하지 않는다. 제가 이 내용이 되게 확 와닿았던 것은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성경 속독 프로그램, 성경 속독 학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진짜 24시간 동안 혹은 48시간 동안 정말로 미친 듯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훅 넘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저는 그때부터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책을 막 빨리빨리 읽으면은 뭐가 남을까? 항상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의 이런 의구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딱 제시해줘서 되게 기뻤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 속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 음원을 틀어놓고 계속 그거를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이제 눈으로 못 읽을 나이가 오겠죠. 60, 70 넘어가신 분들은 노안이 오면 성경도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직 시력이 있다면, 건강한 시력이 있다면 있을 때 열심히 읽어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자, 그래서 빨리 읽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켜놓고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었는데요. 자, 업무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IQ가 평균 10 정도 하락했다. 이는 대마초를 피웠을 때의 하락보다 2배 수준이다. 한 대학에서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시험을 치를 때 폰을 꺼놓은 학생과 폰을 켜놓은 학생 사이의 평균 점수는 20%나 차이 났다. 그것을 소지하고 켜놓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를 들어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은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켜놓은 것만으로도 내 뇌 한쪽에서는 뭐가 왔을까 하고 보게 되고 뭐가 있을까 하고 보게 되면서 신경이 머리 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켜놓은 것만으로도. 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법률이 지금 제정 준비 중이냐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핸드폰 압수.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그냥 꺼놓고 압수를 시켜놔야 여기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켜놓은 것만으로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죠. 이것은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이거 켜놓고 근무하면은 집중력 확 떨어지죠. 그래서 근무할 때는 사실 뭐 근무할 때 켜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참 많긴 한데 어떻게든 최대한 이것을 덜 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5월에 바꾸고 나서 카카오톡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들 모임 공지를 못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제가 쓰지 않는 공 핸드폰에다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게. 카카오톡 안 쓰니까 정말 편합니다. 사실은 맨날 카톡 이게 사람들이요 문자로 뭘 보내는 건 되게 싫어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습관이죠. 카카오톡은 막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들이 잦아들어서 저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을까 연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IQ가 떨어진다.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력 감소는 어떤 걸로 연결하냐? 무언가에 대해서 몰입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몰입. 바꿔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몰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집중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하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몰입이란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몰입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며 세 번째로 실현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어떤 목표는 분명한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쉽다. 그래도 몰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적당한 난관이 필요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의 목표 이렇게 무언가를 몰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전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것을 이제 예술가들을 통해서 답을 얻어냈어요. 예술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간 동안에 몰입을 쫙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거 이제 막 내가 만들었다 자랑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목표로 향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동기를 제공하고 그 동기를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저자의 글을 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애 시장을 보면 아이돌 때 성공한 애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공의 스텝을 밟아가는 경우를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얘네가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워낙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놨으니까 그렇게 인맥이 쌓여가지고 쉽게 풀어나가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꿔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10대 초반 때부터 몰입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막 관절이 뒤틀릴 정도로 춤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몰입이죠. 그렇게 몰입을 하고 집중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일들도 그렇게 집중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뭐 사회학적 조건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자,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조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우리는 조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슬슬 잠이 와야 되는데 해 떨어지면 나서부터 각성 모드로 들어가서 쉽게 잠을 못 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수면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먹죠? 카페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적게 자도 카페인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 수면 부족을 극복해서 집중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기를 한 주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사람인 경우 7시간이 평균이어야 되는데 5시간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눈을 뜨고 깨어 있지만 그는 뇌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7시간 이상의 수면을 반드시 취해줘야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화면의 전환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화면의 전환이란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책을 보는 것과
저 같은 경우도 전자책을 자주 보는데 이게 PDF 파일 같은 경우로 전자책 이런 패드를 이용해서 이런 걸로 텍스트를 보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무래도 이걸 보면서 책을 읽는 것보다 이게 더 집중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직관적인 그 주장을 여기서 근거를 대줘요.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는 종이책으로 또 한 집단에는 패드로 제공했다. 그 결과 패드로 정보를 본 사람은 내용을 더 적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종이책과 디지털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60%의 이해력 차이를 보여준다. 자, 이제 이거를 딱 알고 있으면 엘리하이든 뭐든 아이스크림 홈런이든 이런 거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아이들이 이렇게 패드로 수업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든 학습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이런 패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로 막 풀게끔 하고 재미있게 하게끔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웃기죠? 집중력을 집중을 높여주겠다고 요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쓰면 쓸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록 당연히 재미없고 지금은 힘들지만 어렸을 때부터 종이책에 익숙해져야만 아이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학원도, 그러니까 부모들은 알아요. 애들이 패드로 가지고 영상 수업하는 학원이랑 어쨌든 됐든 간에 종이책 이거 해가지고 문제집 푸는 학원이랑 어느 게 더 성적 잘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서 패드로 수업하는 거 봤습니까? 어딜 그렇게 하겠어요. 다 이거 아직도 종이책에다 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드로 화면에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온다. 이거를 딱 얘기해 주니까 뭐 좋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사회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주죠. 자, 그리고 저자는 또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딱 인용은 하진 않았는데,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좋고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저 사람의 대화에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는데 제가 소설을 정말 안 읽습니다. 이 수요 책방 시간에 제가 소설책 소개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만큼 소설을 좀 적게 읽는 사람인데 내가 타인의 마음에 좀 공감하지 못하는 게 소설을 너무 적게 읽어서 그렇구나 좀 반성을 했는데, 일단 소설을 읽기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화책 읽기는 그 아이들의 단순히 독서 그 이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회과학 책들은 공감 능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는 딴 생각,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면서 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딴 생각이 집중력을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함으로써 뇌가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뇌는 여러 가지, 이 뇌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바다처럼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가 조합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 가지 수학 난제나 과학의 난제를 풀었던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은 연구실에서 그걸 해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산책하다가, 목욕탕 갔다가, 버스 타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이런 일상의 상황에서 잠시 그냥 머리를 쉬면서 딴 생각하다가 맞다 하고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레카라고 하는 일화도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딴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이 창의력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딴 생각이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치가 높을 때 딴 생각은 오히려 내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요, 스트레스치가 낮을 때 그런 딴 생각들, 잡생각들은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해요. 스트레스가 적고 안전한 상황에서 딴 생각은 선물이자 기쁨, 창조적 힘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고 위험한 상황에서 딴 생각은 고통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에 한번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묵상기도, 침묵기도할 때 기도하다 딴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출근해서 뭐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딴 생각으로 빠졌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딴 생각에 빠지느냐?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일상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나 수도원 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거기서도 기도하다 딴 생각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 딴 생각의 종류가 기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기도의 주제가 사랑에 대한 건데,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쪽으로 혹은 하나님의 다른 주제 쪽으로 이 주제가 딴 생각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그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 딴 생각은 결국 기도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전체적인 기도의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상 생활을 하다가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하다 딴 생각, 정말 딴 생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통성 기도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침묵 기도 시키면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자.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집중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수도원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막 소리질러서 기도 안 하죠.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이틀 내지 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창조적인 것 연결시켰을 때 참 많은 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데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여하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대한 테크노밸리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테크노밸리들은 일단 이 기업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되었던 인스타그램이 되었던 우리가 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면 볼수록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됐는데 그중 하나가 스크린 롤, 그러니까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쭉 화면을 넘기실 때 보면은 그 화면에 끝이 있습니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화면이. 페이스북도 계속 내려가고 인스타그램도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무한 스크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이 화면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얘네가 제공하는 화면에 노출되는데, 그 노출되는 화면의 종류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잖아요.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정보에 시선이 끌리느냐? 바로 분노할 수 있는 정보, 우리를 혹시 세상이 위험한 거 아닌가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에 우리의 눈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알고리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리즘이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다. 우리가 계속 화면을 보고 있느냐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훨씬 오래 바라본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부정 편향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분노하거나 충격에 빠뜨리는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킨다. 이렇게 분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면 증오가 습관화되고 분노에 보상하고 자비에 벌을 주며 비난은 덜하고 이해는 덜하게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SNS에 활동하는 소위 말해 도덕주의자들, 저런 것들 다 없애야 돼, 죽여야 돼, 혼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극적이고 분노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분노의 이야기는 딱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분노거리를 찾습니다. 또 다른 분노거리를 찾아요. 그 말인즉슨 그 마음이 정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에서 혹은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나고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정보에 심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결국 분노하는 사회가 되고 의심하는 사회가 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끊임없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화를 내면 낼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자가 또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평소만큼 집중하지 못하며 정보 처리의 깊이가 얇아진다. 더 얄팍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사고한다. 그럴수록 일상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이 다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환경인 양 오해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집중력은 위험을 찾는 상태로 바뀌고 책을 읽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느린 형태의 집중은 갈수록 힘들어한다. 이렇게 되면 거짓 주장인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간다. 알고리즘이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을 더 빠르고 멀리 퍼뜨리기 때문이다.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례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저쪽 불당동에 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 가지고 사위 교회를 지어줬다는 헛소문을 어떤 분이 퍼뜨린 거예요. 그 헛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그분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명예를 회복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 5년 사이에 교회는 쑥대밭이 됐고 그 목사님은 모든 명예와 건강을 잃었어요. 거짓 정보가 분노 속에 퍼지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천호동 광성교회 사건인데, 그 천호동 광성교회 세웠던 김창희 목사님이 딱 은퇴를 하고 나서 이분이 교회 돈을 횡령해서 착복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교인들이요 집 앞까지 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12년 걸렸습니다. 왜 12년 걸렸냐면 이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셔가지고 북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북한 선교에 무슨 영수증이 있습니까? 그 북한 선교비를 전달받은 선교사들 다 찾고 모아고 하는데 12년 걸린 거예요. 12년 걸려서 완전히 무죄를 받았을 때, 그럼 12년 딱 걸리고 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 다 죽었어 그 사이에. 자, 우리가 이렇게 확증 편향과 분노에 빠지면은 객관적인 거 다 집어치고요, 이성적인 사고 다 없어지고요, 모든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쑥대밭 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라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염려됩니다.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이 계엄령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을 유발하면서 염려하게 만드는 정보가 세상 속에 퍼져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 시대의 변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에서라고 하는 난관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머리 굴리잖아요. 재산을 이렇게 나눴다가 편을 이렇게 나눴다가 자기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굴려봤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을 알고 그가 진영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이 청소년 집회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내용 보세요. 평균 19초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9초가 아니라 3시간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그 아이들에게 집중력 혁명입니다. 몰입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몰입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것에 유혹이 오더라도 조금 쉽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한번 한계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 이렇게 모여놓고 청소년 캠프 해보면 처음에는 다 이거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들이 재미있어지면 이걸 내려놓고 나중에 끝에 가면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
심지어 가가지고 잃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생명과 같은 이걸 잃어버리고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체험, 이걸 바꿔 말하면 몰입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다음 기도의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내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아갈 때 자꾸만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 요약을 하면요, 스마트폰의 사용, 메일과 메신저 등등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 많은 정보량,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업무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알고리즘 등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문도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든 혹은 이 세상의 좋은 것에게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몰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삶에서 조금 멀리 떼어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거룩한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일반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찾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